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자 되는 부동산, 인공지능 플랫폼, 리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매 의사 결정이잖아요.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고, 그래서 이거를 나는 과연 어디에 살 건지를 먼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발목 밑에서 할 건지, 아니면 허리쯤에 살 건지, 나는 비싸지만 나는 어깨 위에서라도 나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건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여유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 사든 전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거의 인생을 걸 만큼 너무나도 큰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대부분은 내 돈 말고 대출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나도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어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지금 이제 상황은 금리가 이제 계속 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 부동산을 팔고 싶은 매물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즉 그만큼 실제로 지금 가격에 메리트를 많은 분들이 못 느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좀 사실 거라면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21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에 이제 좀 저평가된 곳은 내 집 마련 하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 상에서도 많이 했고 또 책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3, 4년 정도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 하락의 변곡점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시장, 특히나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가려가는 관성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관성의 힘이, 그러니까 에너지, 우리가 예를 들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급정가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앞으로 쏠리죠. 이게 이제 관성 때문에 그런 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관성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락의 변곡점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곡점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올 거라고 제가 21년 1월 달에 출간된 제 두 번째 책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2021년 10월 9일 날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대구 등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의 하락 변곡점이 시작이 되었다.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하락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과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확확 안 바꾸거든요.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락 변곡점이 있고,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서기 전에도 대세 그 상승 변곡점이 있어요. 이 하락의 변곡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는 거야. 정부가 규제도 오르고 뭐 입주 물량이 많아도 오르고 계속 올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른다는 그런 관성의 힘이 있는, 관성을 믿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은 계속 싸늘해져 가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도 지금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다 하락하고 있어요. 아주 소수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이제 일부의 시장이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중들이나 상당수의 전문가들 아직도 올라갈 거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싸늘해져 가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상당히 많은, 요게 이제 하락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요게 이제 빠르면 올해 가을, 2022년 가을, 늦어도 2023년 중순 전에는 이 상승, 2023년 전반부에는 대세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면,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다 왜 의견이 다르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데이터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호가가 있고요. 호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들,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이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KB부동산, 그 다음에 공공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공인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위주로 하고 민간인 KB부동산은 호가 위주로 통계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실거래가도 있고 시세 통계도 두 군데나 있고 호가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의 변곡점에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실제 시장의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지금 꺾이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왜 변곡점이 지금 왔냐면, 일단 요 지금 화면은 이제 서울의 이제 아파트 데이터고요.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요 선이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매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팔려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물건을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뭐 최근에 지금 뭐 3월 달에 거래량이 늘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일부 이제 언론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의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만큼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3월 달에 는 거는 분명하지만 아주 이만큼 늘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요 매물이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작년 8월, 9월에 바닥을 찍었어요. 이때가 제일 매물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10월 달부터 매물이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5월 달 지금 기준으로 얼마냐면 대략 5만 6천 건 정도의 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 9월 달에 얼마냐면 3만 9천 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매물이 많이 늘었고,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도 그래요. 인천도 그래프를 보면 인천도 21년 8월 달에 10,000채 정도였거든요, 매물이. 근데 지금 얼마니? 2만 3천 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0채에서 2만 3천 채로 지금 팔고 싶은 매물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도도 21년 8월 달에 저점 찍었다. 6만 1,000채. 근데 지금 팔려고 하는 매물이 얼마나? 11만 채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좋다라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늘어날까요? 아니죠. 예. 혹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그럼 거래량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 팔려고 하는 매물은 계속 늘어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미 침체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시장은 계속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지 강남이나 서초 이쪽 지역들,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일부 지역들이 어떤 정부의 재건축, 어떤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살짝 지금 올라가는 거지, 대다수의 지역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의 힘으로 본격적인, 그러니까 내리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도 아직 대세악장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가을서, 빠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초중반에 온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좀 가늠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가 가치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 그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저희 리치고 팀의 개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게 된 거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리치고 앱에 보시면, 여기 분석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경제 지표 중에 통화량 대비한 이제 아파트 시가총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앱에서 구현하는 화면이다 보니까 좀 데이터를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용으로 저희가 만든 이 리치고 이 엑스퍼트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부동산은 잠깐 내려도 결국에는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뭐 오르니 내리니 따지지 말고 지금 사는 게 맞다. 네,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돈이랑 부동산이랑 바꾸는 거죠. 돈. 자, 돈의 총량은 계속 많아지죠.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은 계속 많아집니다. 자, 뭐 우리가 앞으로 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의 총량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자,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왜?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늘지 않잖아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토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거주하고 싶어하는, 일하고 싶어하는 좀 좋은 그런 건축물들은 정해져 있다, 총량이. 그래서 부동산은 총량이 정해져 있고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요. 자, 그럼 예전에 10년 전에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돈의 총량이 많이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럼 2억 주고 사는 게 맞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총량이 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 말이 대체적으로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로 이거를 제가 구현을 해봤는데 요 파란색 선이 뭐 화면을 좀 줄이고요. 자, 요 이제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의 통화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최근에 통화량의 증가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은 뭐냐면 대한민국 아파트의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르락 서로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 왔어요. 요 데이터가 이제 가능한 게 이제 2004년부터인데 그래서 20년까지 계속 똑같이 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부었고 금리마저 초저금리로 바꿔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가 생겼어요? 투기 심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 코인, 말할 것 없이 모든 위험 자산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3법을 더 통과시킴으로써 전세가마저 급등을 해보니까 이 급등한 전세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말도 못하게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만약에 코로나와 임대차 3법이 없었다. 오르긴 올랐겠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빨간색 선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이 낀 거죠. 그래서 이게 2007년 2월 달에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얼마였냐면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21% 정도 많았어요. 21%. 자,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딱 2020년 3월 달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딱 코로나 시기에 찍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초저금리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투자 광풍이 불면서 얘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 47%. 즉 통화량의 총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47%나 많은 거예요. 네, 즉 우리의 대한민국의 전체 돈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무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47%나 많다. 그런데 때로는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2004년. 그 다음에 지난 2013년 중순부터 14, 15년 말 정도까지가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다수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다수가 어디냐면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서울,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총액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이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화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46%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본질적인 가치만큼 떨어지려면 지금 한 40% 이상 떨어져야 돼요. 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화량 대비해서는 46%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이제 좀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DP 대비해서도 지금 9.8배, 역사적인 평균이 5.6인데 9.8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늠을 해봤을 때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러 데이터로 가늠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대중들의 심리,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거나 책을 읽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대중들은 이런 투자나 투기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욕심에, 돈 벌고 싶은 욕심에 미쳐가지고 광기에, 투자 광풍에 빠졌을 때가 있고, 반대로 공포에 젖어가지고 무서워서 내다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000원짜리가 이 10,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15,000원, 20,000원이 갈 때도 있는 거고, 반대로 대중들이 공포에 젖어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20,000원이다 10,000원까지만 떨어지면 되는데 다 그냥 공포에 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럴 때는 10,000원짜리가 7,000원, 6,000원, 심지어는 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지금 본질적인 가치까지 떨어지려면 20에서 40% 정도 떨어질 거라고 가늠이 되지만, 만약에 대중들이 진짜 공포에 만약 빠져서 그런 투매를 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을 정부가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서는 2003년 10월 달부터 규제를 했어요. IMF 이후에 떨어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규제를 2003년 10월 달부터 했지만, 몇십 번의 규제를 펼쳐냈지만 잡혔나요? 안 잡혔죠. 이번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시장이 2014년, 15년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니까 2017년 파리 대책부터 규제를 펼쳤고 수십 번의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잡혔나요? 안 잡혔습니다. 자,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부양정책을 펼치죠. 근데 부양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아파트가 바로 또 상승으로 돌아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일단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정부는 통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저는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올라갈 때 너무 심하게 올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 그리고 또 반대로 대세 하락이 와서 떨어졌을 때 너무 많은 하락이 오지 않게끔 만드는 정도는 충분히 정부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지금 하려고 많은 고민들을 아마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 본격적인 이제 대세 하락의 이 어떤 초입 전에 있는 하락 변곡점에 들어섰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에서도 상당히 아마 우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금리마저 이제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집값은 저는 무조건 잡힐 거고요. 집값은 잡힐 거고,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이제 앞으로 이 꺾이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덜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제가 좀 팔랑귀예요. 그래서 귀가 굉장히 얇아서 누가 이렇게 좀 좋다고 하면은, 야, 이거 투자하면 좋아 이러면 이제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몇 번 좀 잘못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금융시장, 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을 파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귀가 얇으니까 3년 4년 동안은 절대 누가 지금 어디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어 이런 얘기 해도 절대 귀 닫고 3, 4년 동안은 공부만 하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정말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죠. 예, 그분들의 강의 하나하나에 정말 배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참 좋았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낚시로 비유를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낚시를 잘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는. 근데 막상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나도 돈 벌 수 있겠네. 그래서 막상 내가 낚시를 하려고 했더니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 내가 혹시 꼭지 잡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고점에서 내가 이거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부동산이 지금 투자를 할 만한 타이밍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고 싶은데 이거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낚시로 비교하면 내가 지금 낚시를 하러 갔는데 태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낚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물고기는커녕 제가 자칫 죽을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역 선정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다 해야 되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서울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줄 알았고 서울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서울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고 서울이 올라가도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을 만드는 그게 과연 뭔가? 그리고 이런 사이클만 내가 잘 짚어낼 수 있다라면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만나본 상당수의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본 훌륭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강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낚시 이 방법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느낀 게 결국에 인간은 한계가 명확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다 임장 다니면서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데이터. 그래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구를 해보자. 네. 그거를 이제 2016년부터 제가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리치고를 만들게 됐었고 그리고 리치고를 만들면서 투자도 좀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리치고는 이 아파트 특히 지금은 이제 주로 대부분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주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사실 뭐 리치고에 대한 소개만 드리자고 해도 너무 이제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일반 분들이 뭐 시세가 어떻느니 뭐 저평가가 어떻고 주택 구매력 지수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미분양이 어떻고 입주 물량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뭔지 난 모르는데. 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일반인 분들에게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불인이 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잘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회사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을 시켜서 부동산 투자 점수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이 투자 점수는 뭐냐면 그 지역에 혹은 그 해당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을지 안 좋을지를 하나의 점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 점수 안에 모든 지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백발백중까지는 아니지만 백발 90중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전문가가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어떤 불인이라도 그 어떤 전문가보다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만들어놨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정확한지를 제가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화면은 요게 이제 이 투자 점수라는 게 시도별로 서울이냐 부산이냐 그다음 시 군구별로 그래서 뭐 강남구냐 서초구냐 뭐 군산이냐 서산이냐 아산이냐 뭐 천안이냐 이런 구별로 돼 있고
개별 아파트 단위로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큰 흐름 차원에서 시도별로 서울이냐 부산이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볼 거고요. 지금 이제 시간 데이터를 보시면 2008년 4월입니다.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그 상태였고요. 자, 이때 투자 점수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와 부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상승임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구가 좀 비슷한 그런 지역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특정 지역이 이만큼 올랐으면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로 측정한 게 상승임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점수가 이제 어떤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투자 점수와 상승임 지수를 같이 보면 좀 더 이제 정확한 의사결정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보면 1등이 누구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를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제 제주도로 바뀌는데, 그 당시가 언제면 바로 이때인데, 이때 제주도가 지금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117만 4천 원 정도 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아파트 가격 금리위기에도 상관없이 계속 올랐죠. 그러면 얼마냐면 지금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평균 487만 6천 원이에요. 엄청 상승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2등인 부산도 보시면 어때요? 부산도 요 위에 게 이제 매매 가격인데, 매매 가격이 언제가 제일 쌌어요?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이 제일 쌌습니다. 그래서 투자 점수와 상승임 지수가 높았던 제주도, 부산에 투자했으면 상당히 성공적인 의사결정, 내 집 마련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반대로 맨 밑에 있는 경기도와 서울을 보니까 어때요? 투자 점수도 별로 안 좋고 상승임 지수는 정말 안 좋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투자 점수도 안 좋고 상승임 지수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울, 경기도, 인천에 지금 투자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됐죠? 금리가 터졌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2013년 말, 14년 초중반까지도 엄청난 대세 하락장을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생각, 그때 14, 15년에 내가 서울에 내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게 그때 만약에 이 리치고가 있었으면 그냥 많은 분들이 사셨을 텐데, 이걸 14년 5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자, 14년 5월 달로 가니까 1등이 누굽니까? 경기도죠. 2등이 누구냐면 서울이에요. 경기도와 서울이 투자 점수도 좋고 상승임 지수도 좋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14년 5월 달에는 경기도와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간 전문가는 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수 딱 2개를 보여주지만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로직과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이게 양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이때도 맞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을 썼던 2017년 말 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첫 번째 책. 이때 이제 제가 대전 얘기도 그때 많이 써놨는데 1등이 누구예요? 대전이에요. 대전이 투자 점수, 상승임 지수. 2등이 누구예요? 경기도. 3승이 누구예요? 인천. 서울도 4등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대전, 경기도, 인천, 서울, 뭐 세종도 있고요. 사놨으면은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대전은 눌러보시면 대전이 사실은 거의 못 올랐어요.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이. 근데 전국에서 1등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대전의 매매 가격이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름이 이제 데이터 노우즈잖아요.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항상 정답일 수는 없지만 어떤 등대와 같은 역할. 그래서 등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침몰하지 않고 내 자산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등대 삼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데이터의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팬데믹 전에 제가 이제 2019년 말부터 제가 지방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방이 저평가되니까 지방 투자해라. 그럼 19년 말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남, 인천, 충북, 경기, 경남, 경북, 강원, 전북, 울산 이런 데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인천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 수도권에서는 이제 인천, 경기, 그 다음에 지방 지역들이 상당히 이제
특히나 이제 상승인 지수 같은 경우가 와 지금 뭐 전북 같은 경우는 98점 너무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때가 지방이 발바닥이었어요. 19년 말, 20년 초중반이 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샀으면 너무 좋았을 거고, 그래서 2019년 말의 데이터를 봐도 너무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코로나와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4월달 기준으로 보면 1등이 경부, 2등이 경남, 3등이 세종인데 투자 점수가 전부 다 빨간불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투자 점수가 좋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도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와서는 안 됐는데 코로나로 유동성도 풀리고 금리도 너무 낮으니까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이 난리가 났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투자를 할 만한 곳이 거의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치고 서비스는 어떤 개인의 뇌피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로 많은 대중분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2016년 중순부터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리치고 개발의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입주 물량 하나 정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했던 거고, 뭐 이제 운이 좀 좋아서 굉장히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었고요. 그 당시에는 안양의 아파트를 500만 원 가지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작은 돈으로도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던 운 좋은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9년 말 20년 초에는 이제 리치고를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가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니까 지금이 발바닥인지 뭐 허리인지 어깨 이상인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인 그런 지방 지역에 이제 그때 또 투자를 해서 좀 재미를 좀 봤었고요. 사실 제가 아마도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제가 재미를 보려고 했으면 제가 사업을 안 했겠죠. 제가 뭐 창업하기 전에도 제가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있었고, 그냥 투자해서 돈 벌려고 했으면은 절대 창업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노하우를 굳이 왜 알리고 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제 자산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어봤고, 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이 그러니까 좀 화끈한 기질들이 있다 보니까 뭐 주식 좋다고 와 몰려가고 부동산 좋다고 와 몰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이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OECD에서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데이터로 남을 좀 이롭게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산 관리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도 성장할 수 있다라면 너무 의미 있겠다. 그래서 또 창업까지 결심을 하게 됐죠.